오늘 여기 와 보니까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고 반가운 얼굴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제 각 분야에서 아주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전 이런 모임인지 모르고 사실은 이 부탁에 응했었는데 여하튼 오늘 제 얘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을 요새 중국에 가면 중국몽이라는 것이 많이 시진핑이 중국의 꿈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볼 때 대한민국의 꿈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꿈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되고 1948년 정부 출입헌법이 돼서 그래서 100년 후가 됩니다. 그러면 2048년, 2045년, 한 2050년대가 되겠죠. 100년간 이제 중국은 시진핑의 중국 꿈은 2050년이 되면 중국은 정부가 1949년에 등장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한 100년 정도 2050년이 되면은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국가를 만들겠다.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대동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 중국의 꿈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꿈은 뭐냐? 저는 지난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늘 두 개를 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가 산업화고 하나가 민주화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지만 1963년에 1인당 국민소득 100불 하는 우리나라였고 1960년대 대한민국 예산의 25%, 국방부의 75% 미국 원조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1995년에 만불을 이룹니다. 100불에서 만불을 30여 년 사이에 이룬 나라는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어느 시대도. 그 산업화를 배경으로 우리가 민주화까지 이뤄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민주화까지 이루어서 산업화와 민주화 그래서 완전히 근대화 혁명에 성공합니다. 근데 이때쯤에서 제가 볼 때 1990년도 정도부터 이제 전 세계에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게 세계화입니다. 사실. 세계 자유무역의 확대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 1990년대 초부터 그동안 사회주의권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아직 개발을 시작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전부 다 세계 시장 경제 속에 들어와서 약 25억이 들어왔습니다. 제 기억에는. 약 25억의 인구가 세계적 시장 경제에 참여하는 본격적인 세계화하고 여기에 이제 지식정보화가 되겠죠. 이게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994년, 5년에 YS 정부 때 우리가 세계화 개혁을 주장했던 이런 변화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환경이 달라지니까 게임의 룰이 달라지니까 과거에는 그냥 외국 거를 쫓아가는데 바빴고 교육도 전부 다 암기 위주의 교육이었지만 이제 이런 시대가 되면은 소위 말해서 창의성이나 다양성이 훨씬 강조될 수밖에 없으니까 시스템을 바꾸자 했던 게 사실은 세계화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두 가지 산이 지금 아직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는데 하나가 선진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통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선진화는 뭐냐? 세계화 지식정보화는 새로운 세계사적 문명의 전환 속에서 동네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게 선진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회장께서 한국경제 어려움을 얘기하셨는데 아직도 산업화 민주화 시대 때의 패러다임이 선진화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 때 맞게 변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튼 선진화하고 통일이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국가 과제인데 사실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이게 하나의 산이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진화의 저력이 있어야지 통일의 시대를 열 수 있고 통일을 완성해야지 선진화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선진 통일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한반도 전체를 선진화하는 남한만 아니라 북한까지도 정말 선진화하는 선진 통일이라고 하는 큰 산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게 이제 넘어가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짧게는 1년 내지 2년 아니면은 4년 내지 5년 길게 봐도 한 5년 안에 한국 통일에 대해서 결단이 날 것입니다. 한국은 통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일 과정으로 들어가면은 예컨대 간단하게 보면 2020년쯤 통일 과정으로 들어가면 한 10년 정도가 2030년까지 한반도 통일 과정이 남북 간의 통합 과정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30년 정도는 통일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년간 2050년이 되면은 20년간 더 발전하면은 이제 19세기는 영국의 시대고 20세기는 미국의 시대지만 21세기는 이제 한반도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2050년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흔히 다 잘 알고 계시지만 통일이 되면은 남북이 좋아진다 하면 제가 얘기를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통일 저쪽에 가장 많이 통일을 기다리고 있는 게 동북 삼성입니다. 흑룡정강하고 길림정은 물류의 문제도 있고 북한이라고 하는 예측하지 않는 정권 때문에 개발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일제시대 때는 이 지역이 만주가 중국의 평균 경제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지금 평균 수준 이하가 되고 있고 그 원인을 자기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지금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한반도 통일에서 자기들이 만든 물건이 세계로 나가고 세계에 좋은 물건이 한반도에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있고 해외 많은 투자가 이 지역에 일어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산동성에 갔더니 산동성 지도자들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통일이 되면은 서양, 한서의 경제권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지중해처럼 만들겠다는 동양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산동성의 지도자 말은 안 합니다. 말은 안 하고 사석에서 같이 공유할 때 하지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여기를 새로운 관광, 물류, 무슨 교육, 문화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이걸 환서의 경제권 얘기를 하고 준비하고 여기 블라디보스톡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학 교수가 지방에 한번 놀러 왔는데 그 친구 얘기는 여기서 서울까지 5시간 걸린다는 게 고속도로만 생기면은 5시간 걸려서 서울에 자기 학교에서 올 수 있는 날을 자기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러시아의 미래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지금까지 러시아의 발전은 과거에 유럽에 있는 러시아, 유럽적 러시아가 발전을 선도했는데 이제 러시아의 발전은 소위 말해서 이 극동, 시베리아 발전과 극동의 발전이 달려있다고 해서 푸틴이 지금 동방정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가스나 철도가 뭐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앙아시아 쪽으로 연결 다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중국 만주를 횡단하고 한반도를 종단해서 이제 일본으로 연결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운 한반도의 통일을 사실은 정치적 이유를 빼면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을 가장 바라는 4대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시급한 이게 계기가 돼서 아마 중앙아시아가 계속 발전에 축이 될 거고 여기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어떤 꿈을 갖고 있냐면 앞으로 10년 지나서 2020년대 3, 40년대로 들어가면은 중앙아시아가 새로운 발전의 축이 될 거라고 보고 통일된 한반도와 우크라이나가 양축이 돼서 중앙아시아를 개발하자고 하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극동쪽하고 대한민국의 동해안 쪽하고 일본의 서해안 쪽하고 이 한 동해 경제권 구상은 오래부터 있었고 일본의 이 지자체 장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준비하고 우리나라도 그걸 논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환동해안 경제권, 환서해 경제권, 만주 개발, 그 다음에 러시아의 극동 개발에 이 모든 발전의 축은 어디 있느냐? 한반도 통일 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아시아의 시대의 축은 통일된 한반도를 주변으로 이제 여기서 엄청나게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 투자의 80%만 남한 물건으로 하더라도 남한
성장률을 연 5% 높인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금 성장률이 3%면 5% 플러스하면 8%고 박정희 대통령 때의 고도 성장입니다. 북한 투자가 그럼 한국이 무슨 돈이 있어 북한을 그렇게 투자하느냐라고 걱정하시는데 랜드 연구소 보고서 보면 북한 투자의 55% 이상이 해외에서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얀마를 갔는데 해외에서 여러 가지 투자 기관, 투자 은행들이 미얀마에 다 몰려와 있습니다. 문이 열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들 만나보면 한반도 통일되면 여기야말로 정말 미래의 자기 투자의 보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나쁩니다. 저성장에 양극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 경제가 왜 나쁩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돈이 없어서 나쁜 건 아닙니다. 돈은 얼마든지 찍어내고 있죠. 지금도 대기업도 사내 유보가 많습니다. 뭐 때문에 지금 경제가 나쁘냐? 투자할 곳이 없어요. 돈은 넘치는데 투자할 곳이 없고 좋은 물건을 싸게 생산할 수 있어도 소비할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총수요 부족의 구조적 단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럴 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새로운 영토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투자와 소비의 엄청난 계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통일 경제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고 대단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선진 통일을 이루고 산업화 민주화를 남아서 선진 통일로 가면 2050년에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제가 자료만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은 2013년에 에코노미스트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나오는 경제 잡지입니다. 여기에 나온 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은 2050년에 1인당 국민소득으로 세계에 1등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5으로 나옵니다. 지수인데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미국이 100으로 나오고 제 기억이 맞으면 3번은 아니지만 독일이 88로 나오고 일본이 57로 나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나라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1인당 공수를 1등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적인 가능성입니다. 이론적인 계산이죠.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한반도 통일과 이러한 새로운 다이나믹한 경제권을 우리가 리드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동아시아 소위 경제 공동체 문제가 당연히 등장할 것이고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문제를 배경으로 해서 동아시아의 안보 협력체 문제가 당연히 등장해서 동아시아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것과 더불어 한국이 이제 세계 중심으로 뛰어올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었고 이 꿈은 이거는 운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지 못하면은 한반도는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한반도는 아주 간단하게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은 만일 우리가 통일을 못한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북한의 중국화를 의미합니다. 이게 없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가 여기 이제 머물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일어날 현상이 뭐겠어요? 이쪽에 중국이 군함을 설치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겁니다, 중국이. 그럼 여기서 군함이 떠서 이렇게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레마이 상해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일본은 핵을 포함해서 재무장 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일본의 지도자에서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동북아는 굉장히 갈등 구조가 심화될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 정책은 훨씬 더 강화될 것이고 동북아는 제2의 냉전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의 작은 성같이 된 한반도 내부에서는 아마 친중 데모, 친미 데모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과 우리가 누려왔던 그동안의 발전과 평화를 과연 여기가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느냐. 남북 갈등은 더 심해질 것이고 세계적으로 동아시아는 이제 큰 두 축의 싸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은 한국만의 우리의 살 길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세계 국제회의에 가서 중국 아이들한테 너희들 이쪽으로 문제를 풀면 너희들한테 재앙이 된다. 저쪽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너희들도 살고 우리도 사는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메시지입니다. 통일은 우리의 이슈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슈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세계 전략의 성공을 원한다면 지금같이 소극적으로 한반도 통일 문제를 다뤄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걸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 얘기하고 또 중국에도 얘기가 조금 많이 진행이 됐는데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문제를 좀 더 드리려고 그러다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위기는 하나의 또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지만은 대한민국 전체가 처해 있는 위기적인 상황을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4가지 위기가 닥쳐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뭐냐? 조금 전에 말씀 통일의 위기입니다. 통일이 이렇게 큰 이익이 되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통일해낼 수 있느냐? 통일은 간단합니다. 통일은 합의 통일이냐 급변 통일이냐 2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지도부가 3대 세습 체제가 자기 반성을 하고 개혁 개방으로 내지는 비핵화로 노선을 바꾸면서 남한과 단계적으로 협력해서 통일의 길을 가겠다면 한민족 모두가 다 찬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20, 30년간 기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전문가들은 북한은 이론적으로는 이유에서도 그렇고 실천적인 이유에서도 그렇고 비핵화와 개혁 개방의 길을 갈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길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통일의 길은 결국은 북한 체제의 급변을 수반하는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북한이 체제의 급변 사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북한 3대 세습 체제가 붕괴된다 하더라도 한반도의 통일이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급변이 통일로 연결되려면 적어도 3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중국의 개입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중국은 북한의 급변 사태를 당하면 제일 지금 걱정하는 친구들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 북한에 개입하는 것을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2009년에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 대한반도 정책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악화되는 걸 막는다. 2번째, 북한의 체제 변화 등등의 앞으로 변화에 친중 정권을 세우겠다. 친중 세력을 확대하겠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 중국에 가 있는 탈북자 한 4만 정도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태를 대비해서. 왜 그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3만의 탈북 동포들이 와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일 과정에서 어떻게 그분들을 선봉장으로 쓸 것이냐에 대한 정책과 전략이 있는가. 여하튼 지금 이 친구들이 이제 개입하게 되는 명분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핵 기지가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중국 쪽. 그래서 핵물질 유출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 개입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는 주장도 할 수 있고, 또 대대적인 탈북 현상이 일어나면은 탈북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대한 그 근원인 북한에 개입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2번째 경우에 지금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탈북자가 생기면은 지금 압록강 너머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탈북자 수용소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밑에다 만들려고 합니다. 압록강 도망은 밑에다가 중국이 탈북 캠프를 만들고 이거를 100km를 할 거냐 150km를 할 거냐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북한의 급변 후에 북한 안에 내부로 몇몇 팩션이 정책 파벌이 군사적 정책 파벌이 등장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개입을 요구하게 되면은 중국은 아주 합법적인 합법성을 가지고 북한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안의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게 되면은 중국은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베넷이 얘기하듯이 랜드 연구소의 베넷이 뭐라고 해서 그게 가장 걱정되는 거다. 그럴 적에 남한과 미국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중국은 들어올 것이고, 중국은 북한에서 안정적으로 일정한 부분을 지배하게 되면 불단은 대단히 오래간다. 한반도.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어 샤이머 교수라고 시카고 대학의 현실주의자로서 유명한 교수가 왔습니다. 공개적으로 한국에서 다음같이 공개 강연을 하고 왔습니다. 북한이 급변사대로 들어가면은 중국은 반드시 개입한다. 반드시 들어옵니다. 두 번째, 그때 한국이 적절하게 대응할 의지와 준비가 되어 있느냐. 대응 제대로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미국은 한국을 대신해서나 한국과 더불어 이 문제를 푸는데 앞장설 거냐. 미안하지만 미국이 그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중국과 붙을 이유가 없다 이러더니 지금 현재로. 그래서 네 번째 결론은 한국은 통일 못한다 하고 왔어요. 공개적으로 그때 전직 장관들 다 앉아있어요. 물론 이건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만은 바깥에서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가 많은 통일을 얘기하지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일본의 학자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들은 통일이 대박이라고 하는 건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납득이 가는데 진짜 통일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진짜 통일할 의지가 있으면 지금 과거 문제 가지고 싸움할 때냐. 과거 문제가 한두 달 안에 풀릴 거냐 말이에요. 일본이 도리어 그런 거 갖고 나오더라도 모르는 척하고 뒤로 물고 통일 과정에서 일본의 힘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래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활용하고, 통일 후에 북한 개발에 일본의 자원을 활용하고 하는 식의 적극적인 미래 전략을 가져야지. 이게 국가가 미래 전략을 가진 나라지 지금도 말해 친일 반이라고 가지고서는 싸움하고 하는 게 이게 국가 전략이고 통일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그리고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우선 세 가지 문제를 봐. 첫째는 중국의 개입을 막아야 될 것. 그래야지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고, 두 번째는 북한 동포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급변 사태 후에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 다음에 치안적인 안정을 우리가 빨리 확보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정부가 무너지면 보통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시장이 없어집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 화폐가 공신력을 갖지 않게 됩니다. 정부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물건을 갖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은 군인과 경찰이 폭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집집마다 되는 쌀과 소비재를 그래서 사실 난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어떻게 차단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빨리 안정화시킬 것이냐는 구체적인 준비가 구체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특별한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북한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이냐. 안정화한다면 북한을 어떻게 북한 안에 특별행정구역을 설치해서 지방정부를 북한 안에 친한 통일 지방정부를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그 친구들이 북한을 어떻게 내부의 체제 변화와 경제성장 쪽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분리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러한 모든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구체적으로 준비해 놓지 않으냐면은 미국과 중국이 볼 적에 한국은 통일 준비 안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에 스탠퍼드가 있을 때 미국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북한을 중국에 냉기자는 보고서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한반도 전문가들 앞에 이건 너희들 크게 잘못하는 것이다. 전혀 너희들한테도 중국한테도 재앙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 나왔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질문이 있다고 하면서 하는 건 뭐냐.
한국이 통일할 의지가 있습니까? 한국 정부와 국민이 통일할 생각이 있습니까? 바깥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핵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뭐 어떤 2021년 한 100개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핵이 저게 앞으로 2년 안에 소형화 그 다음에 실전 배치가 완성될 겁니다. 2년, 기간이 2년밖에 안 남아있어요. 저게 핵이 실전 배치가 되면 남북관계의 군사 규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을 북한이 쓰든 안 쓰든 이제 우리는 핵에 인질이 됩니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남한을 도발했을 때 우리는 응징할 수가 없습니다. 핵 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응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 인질이 된다고 하는 거죠. 대단히 불행한 사태로 갈 것 같은데 미국 전문가들이나 외국 전문가들은 시간은 한국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외교협회 회장 리차드 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브링킹스 있을 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품과 실력을 아는데 대단히 합리적인 중도고 실력자인데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에 뭐라고 그랬느냐, 시간이 한국 편이 아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느냐, 북핵 문제.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북한을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하든지 핵국, 길살기로. 그것이 굉장히 생각지 않는 스필오버로 생각지 않게 남북의 민간의 피해로 연결된다면 그걸 최소화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러고도 안 된다면 그 다음 북한 레짐 체인지밖에 없다. 체제 변화밖에. 북한 핵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 결단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한국은 절대 결단하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한국에 와보니까 전부 다 무슨 대화, 협력, 교류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있대. 그게 왜 얼마나 좋은 거냐 말이야. 근데 그동안 안 된 거를 봤고, 이론적으로도 말이죠. 북한이 개혁개방 못한다는 이론적으로 설득력 있는 논문을 제가 어디서 봤냐면 중국 공산당 당교 연구지에서 봤습니다. 중국의 학자들은 북한은 개혁개방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분석을 굉장히 깊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이룰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이런 중국의 개입을 막고 북한을 동포들의 마음을 잡으면서 북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정화시키고 북한의 새로운 친한 통일 정권을 세우는 데까지 우리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남북 간의 과제를 상당히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모든 노력과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CSIS에 있는 친구는 뭐라고 그러느냐? terribly unprepared, terribly unprepared. 지독하게 준비 안 하고 있다.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통일 대박은 얘기하는데 실제로 북한을 접수할 전략은 전혀 안 하고 있다. 북한은 사상국가입니다. 북한이 자기 변화를 통해서 오면 좋지만 자기 변화가 불가능하면 이제 접수 전략으로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사상전부터 불려야 돼요. 사상전. 선전전, 홍보전 해야 돼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우리와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가는 작업을 과연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terribly unprepared 됐다. terribly unprepared. 도리어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같은 사람은 준비 안 된 상황 속에서 북한의 급변이 사태행한다면은 미국과 한국한테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 완전하게 준비하고 완전하게 기획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통일은 댄스 파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와인 파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외교는 내치의 연장의 면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내부의 분열과 갈등 이대로 두고 과연 통일된 통일 전략을 짤 수 있겠는가 말이죠. 좌우 간, 지역 간 복론 분열을 어떻게 순화하고 통합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만들 것이냐가 이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6년에 로버트 케이간이라는 국제정치 평론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친구. 이 친구가 무슨 글을 썼느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때문에 통일 못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민주주의가 되면 국민은 다 자기 이익만 주장하게 되고 정치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이익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적인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과정이 갖고 오는 일정한 부담, 일정한 희생을 지도자가 얘기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때문에 통일 못한다. 그래서 북한은 제2의 티베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글이 있습니다. 최근에 브루킹스에 캐티 문이라고 하는 한국 전문가가 브루킹스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제가 아주 동감하는 건 통일 경제는 걱정이 없다. 통일되면 한국 경제가 한반도 경제 어떻게 좋아지느냐는 자기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는데 통일 민주주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통일 과정을 제대로 과연 관리할 수 있느냐,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느냐, 성공시킬 수 있느냐를 걱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몇 가지 예를 든 거는 통일은 확실하게 우리가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고 통일은 우리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운명입니다. 이걸 돌파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역사가 끝납니다. 3년 분단국가가 됩니다. 3년 분단국가. 그러면 제가 볼 때 제2의 타이완이 되겠습니다. 제가 타이완 가니까 이게 국가 정체성이 없는 나라예요. 무슨 얘기냐? 독립도 반대하고 통일도 반대하는 게 지금 타이완의 입장입니다. 뭡니까? 독립하기에는 약하고 중국이 무섭고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니면은 중국 보고 통일하기에는 자기들 자존심이 헐떡하지 않아. 독립이 중국, 지금 타이완의 리딩 그룹의 정책입니다. 그래 그 밑에서 크는 아이들이 어떤 정체성을 하고 자기들 미래를 계획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통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통일에 천신호 같다고 생각하는데 통일을 하려면 각별히 우리가 준비하고 결단하고 결기를 가져야지 되겠다는 말씀을 첫째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두 번째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민주주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히 깨지기 쉬운 누리병과 같습니다. 프레자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단단한 질그릇이 아닙니다. 이건 유리잔 같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세기 말까지 민주주의는 세계에서 그거 위험한 제도다. 폭민정치가 되기 쉽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주장만 하는 폭민정치. 아니면 몇몇 선동가가 나와서 백성을 우민화하는 정치로 될 가능성이 많다. 민주주의가. 그래서 아테네 때 실험하고서는 몇천 년간 세계 인류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돌아서 민주주의가 다시 시대적 하나의 정신으로 등장하고 많은 나라가 민주주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1900년, 지금도 100년 전입니다만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한 10나라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1950년부터 1975년 그 사이에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30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에서 1950년부터 75년 사이에는 한 30개로 늘었습니다. 2000년에 지금 민주주의 하는 나라 119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975년부터 한 25년간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30개국에서 120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이 나라의 많은 부분이 앞으로 실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21세기에는 민주주의 성공에 실패하는 나라가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실패는 민주주의가 과도한 권력 분화로 나타납니다. 권력을 과도하게, 국민을 과도하게 자유하고 권리를 자유화하면서 권력 분산, 권력 분화로 나타나면서 결국은 준무정부 상태로 갑니다. 말을 바꿔 말하면 국가 경영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자기 문제를 풀 수 있는 국가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나라가 심하게 어려워지면 새로운 독재가 등장해서 그 무정부 상태를 극복하는 게 지금까지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어떠냐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떠냐. 제가 볼 때 민주주의가 두 가지 병에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인 리더십이 있느냐 하는 대중성, 인기 영합성은 과도한데 정책 전문성이나 국가 전략성을 가지고 있는 공심을 가지고 처다 공심을 사실이 아니라 공심을 갖고 있는 정책 리더십이 지금 크고 있고 작동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장기적인 국가 이익보다 단기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고 실제로 정치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왜 사심을 앞세웁니까? 사심을 앞세우면 장사를 하지, 동네에서. 정치 지도자는 천하 공심을 가지고 애민하면서 나라 전체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하는 놈들인데, 이분들이 전부 다 사심에 따라서 인기 영합하고 단기적 포퓰리즘에 빠지면은 그거는 거기다가 또 이 국민들도 막 플라톤의 이상국가 보면 국민한테 요구되는 덕은 절제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고 자기 개인적인 요구, 집단적인 요구만 하는 게 이상국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국민한테 절제가 요구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절제의 덕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단 이기주의로 등장하고 여기다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 결합이 되면 그 나라는 산으로 가는 겁니다. 국정. 또 하나 문제는 제가 보기에 우리 민주주의 관련돼서 국가 권력의 문제인데, 민주화 물결을 타고서 국가 권력의 대선이 분권화되고 분산됐습니다. 중앙집권적이고 집중적인 국가 권력이 의사결정 과정에 많이 분산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에서 힘이 국회로 많이 갔고 정부에서 힘이 시민사회로 많이 갔어요. 지금은 말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인사를 지금 인사청문회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정부나 청와대에 힘이 좀 빠지는 것은 민주화 과정에서 불가피한데, 그 빠지는 건 좋고 힘이 국회와 시민사회에 커지는 것도 좋으나 국회와 시민사회의 국정 운영 능력, 정책 능력, 국정 책임 능력은 아주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로 볼 때는 국정 기획 능력이나 국정 운영 능력이 있는 정부는 힘은 빠지고 국정 운영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국정 책임 능력도 없는 국회나 시민사회가 힘이 커지면 그 나라 전체 국가 능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국가적 문제를, 과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인데 그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권력을 훨씬 중앙 집권화해야 됩니다. 권력을 집중하고 강화해서 국가 전략성, 국가 기획성을 한쪽으로 높입니다. 해야 되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 그렇게 권력이 집중된 권력자의 권력 활용 방법은 지금처럼 단치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협치로 나가야 됩니다. 국가 의사결정 과정은 집중하고 집권하면서 국가 전략성과 기획성, 국가 능력은 높이되 그 중심에 있는 국가 권력자들의 권력의 운영은 협치 형태로 나가야 되는 것이 옳다. 한 나라의 장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에는 천하의 머리를 다 활용을 해서 국정 운영하는 거지 자기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 머리로 이 천하를 다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천하의 현신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깊이 듣고 정리된 결론에 나면 그걸 국민한테 설명하면서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는 게 이 시대의 지도자고, 그건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국가 리더십도 그렇고 국가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으면 이 두 개가 겹치면 결국 국가 능력이 떨어지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신문 보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 많이 나오죠. 투자 문제든지 무슨 그런 문제든지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 그거 답이 없는 줄 아세요? 다 있어요. 현장 전문가와 이론 전문가가 모여서 토론하면 한두 달 안에 결론 다 납니다. 한국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 기술 개발을 어떻게 다 납니다. 이걸 추진할 세력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 힘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볼 때 자본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과연 지속 가능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00년간 자본주의가 인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1750년대 아담 스미스 나오기 직전, 산업혁명 시작하기 직전에 지구촌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인당 국민소득이 180불이었습니다. 2000년에 지구촌의 1인당 국민소득이 6,600불입니다. 250년간 180불에서 6,600불은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아테네라든가 무슨 주나라 직전 이런 때, 그러니까 BC 한 1000년도에 지구촌에 살던 사람들 1인당 국민소득 계산하면 150불에서 180불까지 한 2000년 이상 걸렸어요. 자본주의 역동성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오늘의 물질에, 그래서 이 역동성을 살려나가야 돼요.
또 자본주의는 이렇게 경제 성장만 갖고 온 게 아니라 국가 간의 격차를 굉장히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국가 내부의 격차는 저성장의 단계에서는 느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장은 되는데 성장률이 떨어질 때는 보통 국내 분배가 악화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국제 간의 분배를 많이 개선해 왔어요. 과거 식민지 할 때는 빼고 2차 대전 후만 자유무역이 팽배하게 될 때는 많은 후진국과 선진국 간의 갭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절대적으로 한번 보자 하고 하면은 아프리카의 몇 나라와 북한과 큐바를 넣어서 계산하면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갭이 늘어났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경제를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시장경제, 자본주의 경제 한 나라 속에서는 선진국, 후진국의 갭은 줄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 안에 분배는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배가 악화될 때 그 문제를 누가 치유합니까? 그걸 치유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인정하면 자본주의의 모순과 부작용을 고쳐왔던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병이 들면 자본주의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에 뭐 길 얘기하면 한국의 시장경제가 과연 경쟁적이냐, 자유경쟁적이냐, 공평하냐 한번 물어보죠. 이래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 문제를 고치는 건 분배의 문제를 고치는 것과 성장의 문제를 동시에 고치는 문제입니다. 한국의 시장경제를 훨씬 경쟁적으로 만들고 끼리끼리 부분을 척결하고 불공정 거래 등등을 확실하게 바로잡는 것은 이건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분배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마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할 거냐 많은 얘기가 있는데 종합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경제가 대단히 어려울 때 재정, 금융 재정을 확장적으로 쓰는 것은 어느 나라나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이건 아주 단기적인 정책입니다. 결국 금방 그 다음 중기적인 정책은 뭐냐? 그거는 결국 구조개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 분야의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죠. 산업화 민주화 단계를 지나서 이제 세계화와 정보 지식 사회로 들어가니까 산업화 민주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게 선진화라고 해서 선진화를 위한 각 부분의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이거는 매분의 정책을 바꿔서 되는 근본으로 본격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교육개혁부터 시작해서 노동개혁, 산업개혁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공개혁, 금융재정 이게 다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 앞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고 세 번째 장기적인 거는 결국 경제 프론티어를 넓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제 시장을 넓히는 방법밖에 없고 그거는 결국 통일이라고 하는 통일 문제 없이 대한민국 자본주의 살리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그것이 약한 부분의 개선을 갖고 오겠지만은 이 지금 구조적인 부분에서 통일이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경제, 자본주의 살리고 경쟁력을 푸는데 결정적인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꼭 좀 얘기하고 싶은 네 번째 우리의 대한민국 국가 위기라면 제가 볼 때 국가 공동체성의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가치와 어떤 도덕을 소중히 하는 나라고 대한민국 국민은 어떠한 가치와 어떤 도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민인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 혼란과 대립이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어떤 가치를 대변하는 나라냐?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가치와 어떤 명분을 갖고 살려고 하는 나라가 하는 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한두 가지만 들면 우선 고도 압축 성장 자체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세대 간에 자기가 경험했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세대는 과거 산업화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조리와 비리는 참고 넘어가면서 성장률을 높이는데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요새 젊은 애들이 생각하는 정의감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상당히 갭이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성장 자체에서 오는 어떤 그 갈등과 대립이 있을 수 있는 그건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많은 부분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유는 북한이나 지금 친북 세력에 의한 사상전이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끈질기게 진행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역사적 정통성과 헌법적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게 대한민국의 공동체성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를 여러분 어디서 찾으세요? 대한민국 가치의 공통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동의하고 대한민국이 대표하는 공통적 가치는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 헌법 조문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조문에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나라를 만들겠다. 근데 우리 스스로도 헌법 연구도 안 할 뿐만이 아니라 헌법을 사랑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도 헌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그래갖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중심을 잡아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각종 문제가 토론하다가 풀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현안이 풀리지 않을 때 반드시 파운딩 파더인 헌법을 만든 옛날 우리 정책 지도자들이 지금 문제를 당면했으면 어떻게 풀었을 것이냐로 돌아가서 논쟁을 합니다. 헌법을 그만큼 자기 중심으로 씁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가 자기들의 역사적 정당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면서 국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심은 어디서 옵니까? 애국심은 자기 역사에 대한 자존심에서 옵니다. 어느 나라 역사는 한 100% 밝은 역사는 없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해방의 역사는 크게 보면 난 80%는 성공하고 20%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보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동네에서 나오다가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니까 너 이승만 대통령 아니까 독재자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로만 배운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890년대부터 독립운동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해외에서 어떤 노력을 했고 건국 후에도 어떻게 미국하고 싸우면서 아마 미국이 제일 싫어했던 지도자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일 것입니다.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도 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고 말년에 독재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게 균형이 있던 저를 전혀 안 가르쳐줍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 지금 동상에 소리 없습니다. 남산에 가면 지금 누가 있어요? 백범 김구 선생하고 이시영 부통령 동상만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돼갖고는 대한민국 앞으로 중심 못 잡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모택동 죽고서 등소병 등재에서 고비난 게 모택동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모택동이 중국의 혁명의 대부지만 여러분 문화혁명은 그 전에 약진 운동할 적에 한 4천만 죽었습니다. 그래갖고서는 학자들하고 고민하다가 낸 게 7알에 공이 있고 3알에 과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만 딱 펴면 한 분 나름의 기여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승만 박정희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대통령들도 나름의 기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북방정책은 노태우 대통령만큼 잘한 사람 없습니다. 여하튼 그거를 살려서 헌법을 보면요 대통령의 임무 중에 하나 역사의 계속성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역사의 계속성을 단정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대통령은 역사의 계속성을 존중하는 조치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하튼 제가 보기에 이래가지고는 이런 사고가 그러니까 옛날에 운동권 때 NLPD 할 적에 그 사고가 아직 많이 잔재가 남아있는데 그때는 그때대로 의미가 있으면 이제는 그걸 빨리 정지를 하고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이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혹은 좌우 이념 간의 갈등 못지않게 근본적인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가치 대립이 아니라 가치 부재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이 없어졌습니다. 공이. 사만 완전히 지도자는 백성은 다 사중심으로 지금 움직이지 공이 없습니다. 가장 공적인 조직, 가장 가치를 존중해야 될 종교 집단이 가치 집단이 종교입니다. 대한민국의 종교가 어느 정도 공을 지키고 있는 시민사회입니다. 시민사회는 공을 대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는 겁니다. 이게 사적 이익 집단들이면 시민사회를 우리가 왜 존중합니까? 학교는 어떻습니까? 정당은 어떻습니까? 언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익 집단화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해방 후에, 해방 전에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우리가 동도속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동양의 정신을 지키면서 서양의 제도를 받아들이죠. 동양의 미덕과 가치와 이거를 소중히 하면서. 해방 후에 그것이 다 깨지고 완전히 이제 근대화가 서구화로 되면서 서구의 제도는 들어왔습니다. 서기는 들어왔는데 서양의 정신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할 뿐만 동양 정신을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후 우리의 근대화가 서구화의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폭주하면서 동양의 전통적인 가치와 옛날에 우리나라 선비들이 조선조 500년간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렇게 무가치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옛날에 공직자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관복을 입고 앉아가지고 명상을 합니다. 소위 거경이라고 하죠. 병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내가 국가 일을 처리하는데 사심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에서 나라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천지시면에 기도하는 게 공직자의 아침에 이겁니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고 있어요. 명상하고 있다가 해가 뜨면은 발을 치고 나갔다. 이게 공직자의 모습이고 그 과정에 한번 목민시인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에 들어가서 나라에 도움이 되면 일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물러서 자기 수양을 하는 게 또 동네 젊은이들한테 올바른 삶의 길을 가르쳐주는 게 한국의 선비들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지 이런 전통이 다 깨져버렸어요. 사실 선비는 한국의 고유한 말입니다. 도덕적, 정치적 지도자를 선비라고 하고 최초의 선비는 당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전통이 화랑도 등등에서 조선조 시대 선비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우리의 정신을 그냥 우리가 포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민주주의도 선비 민주주의 해야 되겠다. 자본주의도 선비 자본주의 해야 되겠다. 선비 학자들이 나와고 선비 언론이 나와야지 이게 나라가 가치가 다시 도덕과 가치가 쓰기 시작을 하지. 지금처럼 사가 과잉하고 공이 없어져 가지고는 국가 공동체성이 유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국가적 위기를 풀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좀 압축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네 가지 제가 첫째, 통일을 발현할 수 있는. 두 번째,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관한 성공시킬 수 있을까? 실패하는 민주주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는 지속 가능한가? 네 번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공동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파편화되는 거 아니냐? 표류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큰 문제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풀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로드맵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로드맵은 만들 수 있고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중용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너희들이 주공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를 원하느냐? 주공은 아마 공자가 가장 존중했던 주나라 무왕과 주공이죠. 그래서 태평성대입니다. 나라가 아주 건강하게 발전할 때. 너희들이 그 때를 원하느냐?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세종대왕과 같은 태평성대를 원하느냐? 그럼 세종대왕 때 어떤 제도가 있었느냐? 집현전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그건 다 알고 책에 다 나오고 있다. 로드맵은 다 있단 말이야. 근데 뭐가 없냐? 세종대왕이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정제인이라 정치라는 건 사람한테 있는데 너희들이 주공의 시대가 열려면 주공 같은 인물이 나와야지 주공의 시대가 열리는 거지 주공 같은 인물은 없는데 제도만 가지고 정책만 연결해서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세종대왕 시대를 열려면 세종대왕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역사 주체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못 푼다. 그래서 로드맵의 문제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대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문제는 옛날에 산업화 시대 때는 산업화로 해서 몸을 던지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군인들도 있었고 대기업 총수들도 있었고 노동자도 있었고 민주화 시대 때 제야도 있었고 야당도 있었고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찬이슬 맞으면서 뛰는 민주투사들이 있었어요. 몸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민주화된 거예요. 근데 지금
선진 통일의 시대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세계 중심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선진 통일에서 몸을 던지는 사람이 없어. 그런 세력이 없어. 요번에 선거 때도 선진 통일에 대해서 얘기한 정당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평상시에 국회의원들 중에 통일 얘기하는 거 제가 못 봤어요. 제가 경험하면 그래도 통일 얘기하는 거 우리 이인식 제가 보기에 없어요. 없어. 그냥 말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진보든 보수든 통일 정책 없었습니다. 분단 관리 정책이었고 현상 유지 정책이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못하게 해서 돈을 갖다 주고 잘 이렇게 설득할 거냐 아니면 압박을 해서 도박 못하게 할 거냐 하는 보수 진보의 방법론의 차이는 있었고 그거 가지고 싸움했지 북한을 변화시켜서 돌파해서 통일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는 양쪽 다 없었어요. 그게 너무 오랫동안 그러면서 통일한다는 제스처만 하는 거예요. 만나서 무슨 파티하고 말이지 금방 통일이 올 것 같지.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북한을 변화시키는 통일이 없다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들이 있어요. 이게 통일 전략이. 그래서 대한민국은 통일 전략을 안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이제 지금 박 대통령이 무슨 통일 대박을 하면서 지금 논의가 좀 일어나고 있고 이렇지. 참 우리 나중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시대가 될 겁니다. 같은 민족이다 뭐다 하면서 고연히 통일했다가 우리 부담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왜 그랬냐? 정치 지도자들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통일의 가치와 통일의 이익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주기 전에 통일 비용만 얘기한 게 우리 사회의 정치 지도자고 또 통일 문제 전문가들이 이런 나라는 못 봤어요. 이런 나라. 아니 보세요. 북한이 핵을 저렇게 개발하고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핵을 개발할 거냐 우리도 아니면 전술핵을 갖고 올 거냐 등등을 논의하는데 논의도 못하게 하는 게 누구냐? 미국 애들이냐? 미국 애들이 아닙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 사람. 미국에서 박사학위 하는 애들이 앞장서서 핵 논의도 못하게 해요. 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 당연히 우리가 사드 문제를 심하게 도입을 검토해야죠. 검토도 못하게 하는 게 중국의 전문가들. 중국 애들이 말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지금 이 지성은 아주 사대적인 자기 중심이 없습니다. 지성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제 주변하고 그럼 어떻게 새로운 세력을 만들 거냐입니다. 새로운 역사 자체를 만드는데 결론은 저로서는 이건 오래된 결론은 간단한데 저는 지금 이 보수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은 이 체질과 이 문화의 보수, 기득권의 안주하고 현실에 안주한 보수 가지고 대한민국 미래는 못 막힙니다. 그럼 보수를 철저히 개혁해서 정말 변화시켜서 개혁적인 보수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보수가 소중하는 건 가치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자유와 공동체. 자유가 발전의 원동력이지만은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는 오래 못 간다. 그래서 공동체, 가족이든 국가든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가 우리가 지향할 것이다 하는 게 제대로 된 보수의 철학인데 대한민국 보수가 자유를 위해서 공정 경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약자들의 인권이 탄압되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 희생과 헌신을 했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도 보수라는 이름 하에서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시대는 변화와 개혁인데 변화와 개혁을 담을 새로운 보수, 신보수, 신개혁 보수 정책이 나옵니다. 그 다음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진보는 지금 상당 부분 아까도 NLP적인 정서를 가지고 반대한민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반대한민국이니까 정책을 연구를 하네. 말은 노동자를 위한다고 그러지만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뭐냐를 연구를 하네. 왜? 그 친구들은 이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는 걸 원하는 거지 노동자가 개선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보 학자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정책적인 연구를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부어로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그런 대한민국의 역사의 정당성과 정통성과 헌법의 제가 볼 때는 정당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위해서 합리적인 진보가 나와야 되고 개혁적인 보수가 나와야 돼요. 진보의 가치는 뭐예요? 평등입니다.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연대입니다. 약자 보호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받는 게 진보입니다. 그리고 평등 가치를 소중히 합니다. 이쪽은 자유고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가치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사실. 상호 보완적. 우리가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풀어갈 때는 크게 대립될 수가 없습니다. 견해 차이도 있고 강조점의 차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국정을 파탄할 정도로 무슨 노선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러려면 신진보와 신보수가 나오는데 그 기반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수용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가치 수용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보수만 기득권을 되게 아니라 요새 진보도 기득권을 있어요. 지금 구진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 진보가 사실 여권을 지금 개편해 나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야권은 이 개혁적 보수가 개편해서 그러면 상당한 부분 국정 운영이 훨씬 안정적이고 합리적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거기서 욕심을 하나 더 낸다면은, 제가 사실은 옛날에 한나라당 정치를 의장할 때부터 주장한 건데, 가능하다면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가 등장한다. 확실하게 해경원을 갖고 여야에서 등장한다면 그 다음에 사실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는 합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당론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1.5당. 국민의 75%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고 정책 세력을 만들어야지, 제가 볼 때 앞으로 통일의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풀이하는 국가 개조의 시대를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으려면은 1.5당 정도의 기본 절대 다수를 대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치 세력이 등장하고, 이 정치 세력이 확실한 가치와 확실한 국가 개조의 청사진을 갖고 국민한테 호소하고 국민들이 협력을 구해나갈 때 제가 볼 때 통일도 될 수 있고 선진화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계속 이제 끝내라고 해서 제가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양계철한 사람이 1910년도, 20년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 때 책을 하나 썼어요. 조선은 왜 망했는가? 조선은 친일파 때문에 망했는가? 천만의 말씀. 조선은 스스로 망했다 그랬어요. 조선 리딩 그룹이 서로 분열되어 있고 혼란스럽고, 가령주군은 전혀 변함이 없고, 백성들은 할 곳을 모르고 혼란스러워 하다가 어디로 망한 거다. 저는 그게 앞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선진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서 세계 국가로, 세계 중심 국가로, 세계 중심 국가가 우리 한입니다, 여러분. 고구려가 망하고부터 청일전쟁까지 우리는 중국의 변방이었어요. 중심이 아니었어요. 36년간 일본의 변방이었고, 해방 후에는 북한의 소련의 변방이고, 우리는 아직도 미국의 변방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중심이 되는 겁니다. 선진 통일. 그래서 제가 세계국가, 세계 중심 국가를, 이건 우리 민족의 한입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국가를 우뚝 서는 날. 그런데 그 날이 오는 건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못해도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들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끝내는 거는, 새로운 역사의 창조랍니다. 항상 기기적인 시절에 비관적인 관점이 강할 때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에 약간 좀 비관적인, 비판적인 측면이 많았을지는 모르나, 우리가 산업화 시대 할 때요, 1920년대 대한민국 산업화 성공화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민주화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민주화 하는 거는 무슨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운다는 조롱을 받으면서 우리는 민주화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게 보일 때, 위험하게 보일 때, 그다음 비관이 깊어질 적에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는 창조가 가능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 보일 때 많은 것이다 라고 해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 저력이 산업화 민주화가 불가능해 보일 때 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나가면은 선진 통일도 반드시 이루고 세계 1등 국가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래서 100년 후에 이 땅에 사는 우리 후손들이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선진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가 정말 통일된 세계 1등 국가에서 정의와 풍요가 넘치는 데서 살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날을 우리 꼭 같이 만들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